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밤 식구들에게는 미술사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낯설 수 있는데, 미술사 강사, 목소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게요. 네. 미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잖아요, 그림. 네, 그렇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을 직접 그리지는 않고요. 그려놓은 그림이나 네. 여기서는 이제 미술이다 보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같은 것들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소개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윗동네 분들께 이제 우리가 그림 읽어주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오늘 만나볼 그림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불멸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 고흐를 먼저 만나보기 전에 우리 이창용 선생님 해외에서도 오랜 시간 활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외국에서 미술사 강사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10년이요? 제가 로마에서 3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네. 뉴욕에서 1년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6년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역이라면 재미난 이야기들 에피소드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야,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우리 이밤 식구들의 눈과 귀를 또 세계로 넓혀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랫동네에서는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리켜서 짧게 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저도 창룡쌤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편하게 부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창룡쌤,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할 화가 아까 고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남자는 서양 미술사상 아마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았던 화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인기에 비해서는 그런데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 남자가 화가로 살아간 시간은 고작 9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남자가 그림을 좀 많이 그렸는데요. 네네. 우리가 보통 유화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기름이 섞여져 있는 형태의 물감으로는 대략 860여 점 정도를 그렸고요. 네. 스케치나 수채화 같은 작품들은 9년간 1100여 점 정도를 남기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9년간 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2000점 정도 그림을 그렸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미술사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더라도 9년 동안 2000여 점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고흐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조차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보통 우리가 미술사에서 그림을 많이 그린 다작한 화가들을 여러 명 꼽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빛의 사냥꾼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 남자가 살아생전에 유화를 2400점 정도를 그렸어요. 그 정도 그리니까 미술사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근데 고흐는 900점을 유화로 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분들은 고흐는 900점인데 클로드 모네는 2400점이니까 클로드 모네가 더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남자는 화가로 살아간 시간이 7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70년 동안 2400점을 그리니까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네. 근데 고흐는 9년 동안 900점을 그린 거잖아요. 네. 만약 이 남자가 클로드 모네만큼 한 70년 정도 화가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고흐는 대충 1년에 100점씩 그리니까 아마 70년 동안 7,000점 정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 사실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네. 그래도 빈센트 반 고흐 정도로는 이렇게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해바라기 자화상 이런 그림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는 줄은 몰랐네요. 아마 이 사람의 인생을 쭉 살펴보게 되신다면 왜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그림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앞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천재인가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네네. 분명 빈센트 반 고흐가 대단한 화가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천재라고 치부해버리면은 그 천재라는 단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의 인생을 좀 더 깊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열심히 대단히 활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는 게 사흘에 한 3일에 한 작품씩 완성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속도라면 이건 그렸다라기보단 네. 찍어낸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왜 이제 천재는 네.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한 사람이라는 건 맞네요. 네, 그렇죠. 뒤쪽에 보시면은 이 남자가 얼마나 처절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시 고의 이야기로 들어와서요. 어떤 이야기부터 들려주실 건가요?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작품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 남자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쫓아가시는 게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고흐의 유년기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밤 식구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시간이죠. 그림 읽어주는 남자, 미술사 선생님 이창용 쌤과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고흐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고흐는 네덜란드 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준데르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6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집안은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었던 집안이었어요. 뭐 그렇게 화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굉장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에 허덕이지도 않았던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다 보니까 사실 고흐의 어린 시절과 관련돼서는 많은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평범해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점을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네. 일단 이 집안 사람들은 직업이 좀 독특합니다. 뭘까요? 일단 직업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목회자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처럼 화랑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이 되거나 실제 고흐의 큰아버지들이 전부 다 구필 화랑이라는 곳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분이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고흐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 큰아버지들의 영향을 받아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좀 보고 자랍니다. 네. 그리고 실제 16살 때 이 구필 화랑의 점원으로 취직도 하게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 실력도 인정받고 당시 돈도 제법 벌었었죠.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건데 목사에 대한 꿈은 없었어요? 목사의 꿈도 있었죠. 고흐가 3년 정도 구필 화랑에서 일을 하다가 회의감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예술 작품인데 화랑에서는 그림을 팔아야 하잖아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술 작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어느 날 사표를 집어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목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아버지께서는 집안의 장남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니 집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목회자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화가의 길을 가게 됐잖아요. 나름 사연이 좀 있는데요. 네네. 사실 처음에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고흐가 선택했던 첫 번째 방법은 신학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였어요. 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가 되는 방법은 비슷했습니다. 네. 대학을 나오면 목사 자격증을 받는 거였는데 네네. 이게 입학 시험이 있었는데 고흐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시험을 통과를 못했다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나 고흐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언뜻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가 당시 다른 과목은 다 합격을 하는데 라틴어 과목만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고흐는 자기가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납득을 못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라틴어로 지내는 것도 아닌데 왜 목사가 되기 위해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쓰지도 않는 언어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에게 권위감을 내세우려고 잘난 척하려고 목사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럴 시간에 성경 한 자라도 더 읽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게 목사라서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라틴어 공부를 계속 게을리하다가 결국에는 2년 동안 시험에 떨어져 버리게 돼요. 되게 현실주의자스러운데 결과는 그렇게 됐군요. 네, 뭐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흐의 초기작 감자 먹는 사람들이요? 지금 창룡쌤이 출력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전등 하나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두운 집에서 일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어른 넷에 아이 하나 같은데 식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어른들은 고된 노동에 지쳐서 이제 웃지도 않고 있고요. 다들 굳은 표정으로 흰 감자를 먹고 있고, 아이는 얼굴이 안 보이고 등지고 앉아서인지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뭐 어른들처럼 굳은 표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전등불빛도 희미한 가운데 이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도 검은색에 가까운 좀 어두운 색깔들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 고우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 입학 준비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년 동안 준비하고도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고흐는 다른 방법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바로 전도사가 되는 것이었죠. 네. 전도사로서 경력을 쌓고 나서 목회 신분으로 바꿀 생각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우가 탄강촌이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네. 그곳에서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광부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이 고우가 맡게 되는 임무였었죠.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 광부들이 대다수가 문맹이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뭐 그런 광부들을 대신해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는데 네네. 고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라 이 광부들에게 다가가서 자기 음식도 내어주고 침대도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옷을 찢어다가 올리브유에 담궈둔 다음 이 광부들의 화상까지 치료하는 등 오직 이 광부들만을 위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목사가 좋지 않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는 저 젊은 전도사처럼 열심히 희생할 수 없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나은 이런 봉사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결국 당시 담임 목사는 목회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네. 고흐와의 재계약을 허락해주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흐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동생 태우가 이제 나서서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는 형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형 어렸을 때부터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형처럼 구필화랑에 취직해서 실력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내가 형 후원해 줄 테니까 형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화가로서의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네. 그렇게 해서 고흐가 28살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 남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가 선택했던 첫 번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회자였죠. 네. 종교로서 그 가난한 노동자들을 품고 위로해주고 싶다. 하지만 그 꿈이 좌절을 맞이하게 되자 고흐가 두 번째로 선택했었던 방법이 바로 화가였습니다. 내가 그림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네. 아무래도 그런 목적으로 화가가 된 사람이다 보니까 밝고 행복한 그림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은 어둡고 무거운 그림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두컴컴하고 분위기도 좀 어두워 보여요. 실제 자신이 탄강촌 전도사라고 활동할 당시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 네. 광부들의 모습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고흐가 목사의 길을 접고 화가의 길을 들어섰다고 했을 때 아예 접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화가의 삶의 목회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명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네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고흐에게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었어요. 고흐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저 가난한 노동자들, 네. 그 노동자들을 위로해주고 싶다. 이게 고흐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 목적이었었는데 네네. 그것을 이루어내기에 첫 번째 방법으로 목회자를 선택을 했던 네.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네.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네. 사회의 모순을 널리 알리고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바꾸려고 했다. 이해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고흐에게는 목회자의 삶이나 화가의 삶이나 같은 거죠. 네. 이 그림을 좀 보니까요. 순간 밀레의 만종이 좀 떠올랐는데 그 만종은
황혼역에 그 한 남자와 여자가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잖아요. 네네. 뭔가 좀 연계성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말씀을 따로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찝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고우라고 하는 남자는 사실 네네. 다른 화가들과는 화가로서 걸어간 길이 좀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통 화가가 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학교에 진학을 해서 네. 선생님께 그림을 사사받는 네. 이런 보통의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네네. 고흐는 28살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언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실력 쌓아서 화가로 독립을 하나. 네. 하루라도 빨리 화가로 좀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라 네. 학교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운 것이 아니고요. 이 남자는 자기 혼자 그림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그림을 익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흐는 스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네.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고흐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나에게는 스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스승 같은 존재는 있습니다. 그는 바로 언제나 농부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담은 농부의 화가 장 프랑수와 밀레만이 오직 저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고흐가 대략 50여 점 정도의 밀레의 작품을 똑같이 따라 그리기도 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선배 화가가 밀레이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도 고흐가 평소에 좋아해 있었고요. 네네. 만종 작품도 똑같이 그린 작품이 현재 존재합니다. 네. 지금 고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제가 고흐가 천재냐고 여쭤봤었잖아요. 네네. 듣다 보니까 노력하는 천재네요. 네, 그냥 타고난 천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네네. 노력의 결과로 그 천재성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화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고흐로 돌아와서요. 네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해바라기나 자화상 같은 건 그가 자신의 화풍을 가다듬고 나서 완성한 후기작이겠죠? 본격적으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파리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고흐의 작품은 파리와 나중에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아르를 거치면서부터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해바라기는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28살, 9살 때도 그리기는 했었지만 네. 고흐의 진정한 해바라기가 완성이 된 시점은 훗날 우리가 다시 나중에 이야기 나누게 되는 네. 아르 시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흐가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나중에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28살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자기 고향 인근 지역, 지금은 우리가 그 지역을 플랑드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덜란드 남부와 벨기에 북쪽, 그리고 프랑스 북부 살짝 걸쳐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4년 동안 혼자 오고 다니면서 그림을 익혀나가요. 네. 그렇게 하다가 고흐가 4년쯤 실력을 쌓고 나도 이제 좀 큰 시장에서 네. 많은 화가들과 더불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내가 그들과 좀 어울릴 그런 실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4년 만에 고흐가 당시 예술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네. 드디어 고흐가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떠나게 되는데 이후 고흐에게는 또 어떤 사건과 고뇌가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이 시간에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 읽어주는 남자 미술사 강사인 이창용 선생님이었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